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지방직 구급시험이 이번 6월 21일 날 있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통신이론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통신 이론에 대한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중하로 했을 때 하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0.5 난이도 그 이하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최근 한 3년 동안 국가에서 시행된 공시험 중에서 아주 낮은 그런 난이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문항이 한문항으로 아주 적었습니다. 중문항이 8문항, 하문항이 11문항으로서 대부분이 중 내지 하문항으로서 그냥 직관적으로 공부 좀 하셨으면 답이 바로 나오는 그런 문항들이 좀 많았고, 좀 고민을 하고 계산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항은 거의 없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좀 특이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풀이의 변환에서 보통 한 문항은 반드시 나오는데 요번에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문항은 풀이의 변환 공식에 대해서 나왔고, 하나는 풀이의 변환의 가장 기초 이론인 마지막 문제 파스발의 정리를 아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의 변환이 두 문제가 나왔고, 두 번째 특이사항은 자, 우리가 AM, FM에서 군무원에는 AM, FM이 시험에 참 많이 출제가 되지만은 이 이번 지방직에서는 AM, FM에서 거의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통틀어서 한 두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자, AM에서만 출제가 되었고, FM은 우리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이점이고, 이것도 AM에서도 뭐 변조지수 구하는 아주 쉬운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특이사항은 우리가 3대 통신, 즉 이동통신, 그 다음에 위성통신, 그 다음에 광통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동통신에서는 우리가 PN 코드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위성통신, 광통신이 전무했습니다. 자, 이것은 좀 이번 통신 이론에서 조금 출제가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3대 통신에서 보통 한 두 문항 정도는 출제가 되어야 되는데 위성통신, 광통신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네 번째 또 영역은 이제 또 우리가 무선통신하고 전파, 그 다음에 안테나, 이 부분에서 보통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돼야 되는데 이것도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파, 안테나 이런 부분이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통신 이론에서 좀 강세인 신호 및 시스템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다. 이번에 한 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 이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호 및 시스템 이런 부분, 확률과 통계 이런 부분들이 좀 통신 이론에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군무원에는 통신공학이기 때문에 신호 및 시스템, 확률과 통계 이런 부분이 좀 적게 출제가 되지만은 뭐 통신 이론은 예전부터 신호 및 시스템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올해 역시도 신호 및 시스템에서 조금 많이 출제가 된 거로 이렇게 보이고, 요번에서 사실 이제 두 가지 팩타는 3대 통신에서 출제가 거의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무선 및 전파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다. 이 점이 특이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군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군무원에서 좀 강세인 AM, FM에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뭐 변조지수 한 문제 정도 나올 정도로, 또 하나는 변조의 종류 PM이죠. 1번 문제가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죠. 최하 난이도입니다. 자, 반송파의 위상에다가 정보를 실어서 전송하는 방식은,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뭐 아날로그 변조 AM, FM, PM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삼척 동자도 다 할 겁니다. 반송파의 위상에다가 정보를 실어서 보낸다. 이것을 우리가 PM이라고 하죠. PM, 페이저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난이도 중하정도 난이도죠. 우리가 통신공학, 통신이론에서 늘 예측하는 문제죠. 셰넌의 공식, 셰넌의 정리. 우리가 통신 용량 C는 밴드위드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SN이라는 공식 통신 용량.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 용량의 정의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이것은 우리가 단위가 BPS죠. BPS 통신 용량. 잡음이 있는 채널 환경에서 그 채널에서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전송 속도를 우리가 통신 용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셰넌의 공식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채널 용량이 40kbps다. 그러면 40kbps고, 자, 밴드위드가 10kHz죠. 10kHz. 자, 여기 bps하고 헤르츠, 이거는 디멘전이 같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SN이죠. 자, 지금 문제에서는 요 SN을 물어보는 거죠. 신호 대 잡음비 SNR을 우리가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것을 정리하면은 4는 로그 2의 1 플러스 SN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이 공식에서 이것이 얼마가 되면 되죠? 자, 결과가 4가 되려면 이게 16이 되면 되죠. 16이 되면은 로그 2에 16이 4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SN은 바로 나오죠. 1 플러스 SN이 16이 되니까 SN은 15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자, 이것도 시노미 시스템에서 잡음지수 노이즈 피겨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NF라는 잡음지수 정의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자, 입력과 여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있으면은 잡음지수의 기본적인 정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입력 대 입력의 SMB가 되겠고, 그러면 이 시스템을 통과해서 어떤 출력의 SMB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노이즈 피기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정의가 뭐냐면은, 자, 출력 SMB분의 SMB인데 출력 SMB분의 입력 SMB를 우리가 노이즈 피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또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제 종속 접속된 이렇게 정폭기가 종속 접속된 것에서 종합 잡음지수 구하는 거 있죠. 자, 여기가 2더기 G1이고 여기에 노이즈 피겨를 F1이라 하고 여기는 G2의 노이즈 피겨 F2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종합 잡음지수 구하는 거 F1이고 플러스 F2 마이너스 1분의 G1. 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종속됐을 때 이거는 종합 잡음지수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아주 쉬운 겁니다. 잡음지수의 기본 정의 요것만 알면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잡음지수가 10데시벨이죠. 데시벨은 우리가 선형값으로 이거를 항상 퍼센테이지라든지 데시벨은 그 단위를 선형값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10 로그 우리가 NF로 하니까 이것이 10데시벨이라 하면은 이것은 잡음지수가 10이 돼야 되겠죠. 선행값으로 하면은 10배가 됩니다. 우리가 공식에 넣었을 때는 선행값으로 넣어야 됩니다. 데시벨을 바로 넣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대입하면은 잡음지수가 10배죠. 그죠? 10데시벨은 10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데시벨을 선행값으로 바꾸면 10입니다. 그러면은 자 뭡니까? SN 여기 입력 SMB죠. 입력측의 SMB가 분자가 40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출력의 SMB죠. 그래서 출력의 SN을 구하라. 이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죠. SN 출력의 SMB는 그러면 10분의 40이 돼서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AM의 변조 지수를 구하는 문제로서 AM 변조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AM 변조한 신호가 포락선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20과 4입니다. 그러면 이게 AM 변조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AM이 변조되면은 이와 같이 쭉 파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AM이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건데, 자, 여기서 주어진 값은 이 포락선의 최대값, 이 점입니다. 최대값이 2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최소값이 4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AM의 변조지수는 우리가 2C분의 2M이다. 즉 반송파의 진폭분의 신호파의 진폭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서 우리가 공시험에서는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포락선의 최대값을 A라고 하고 최저값을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변조지수는 이런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A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B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송파의 진폭 구하고 신호파의 진폭 찾고 이렇게 하면은 공시험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냥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대입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20 플러스 4분의 20 마이너스 4가 답이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4분의 16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3분의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코딩 기법 중에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딩 할 때 우리가 코딩에 3단계가 있습니다. 코딩을 부호하는 단계가 여기 3단계가 있어요. 자, 3단계가 뭐냐 하면은 자, 여기에 원천 부호화입니다. 소스 코딩, 원천 부호화. 그 다음에 채널 코딩, 그 다음에 라인 코딩, 전송 부호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이제 이 3단계를 우리가 부호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부호화 코딩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3단계 순서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종류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알아야 돼요. 원천 부호화는 우리가 중복을 제거해서 압축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전송할 데이터를 압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압축 과정의 대표적인 게 허프만 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소스 코딩의 어떤 하나의 예로서 허프만 코딩이 여기 원천 부호화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채널 코딩은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오류 제거입니다. 오류 검출과 오류를 정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FEC와 ARQ 뭐 등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그젬플은 FEC, ARQ, 뭐 CRC 뭐 이런 종류들이 여러 가지 배웠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라인 코딩은 우리가 이제 전송 부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RZ, NRZ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어떤 부호해서 우리가 멀리 전송, 우리가 어떤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먼저 주로 전송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라인 코딩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 문제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채널 부호화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오류 검출과 정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에서 디지털 통신에서 원본 데이터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삽입하여 이걸 우리가 FEC라 그러죠. 추가적인 데이터를 삽입해 가지고 데이터의 송수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감지하거나 복구가 이게 정정이죠. 오류 정정을 하는 그런 기법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채널 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의 종류와 그 목적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PCM에 우리가 양자화하고 부호화하는 그런 이제 단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개념 문제입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가 마이너스 15에서 15 사이 자, 이게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최대값이 플러스 15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5입니다. 여기는 0이 되겠죠. 자, 이것을 정수값으로 레벨을 정의할 때, 우리가 양자와 레벨을 정의할 때, 자, 순수 정수값으로 한다 이거죠. 정수값이라는 것은 14, 13, 12,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쪼개는 거죠. 정수값으로 14, 13 양자와 레벨을 이렇게 정수값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오로지 정수값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양자와 레벨 개수가 m이 몇 개가 됩니까? 30개가 되겠죠. 뭐 31개가 됩니까? 30개가 됩니까? 하여튼 30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m이 30이면은 우리가 m은 우리가 이런 관계가 있죠. 2의 n성이라는 관계가 있죠. 우리가 양자와 레벨 수하고 이것이 우리가 부호화 개수입니다. 이거는 부호화 비트 수입니다. 비트 수.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n은 이것보다 더 크게 해야 됩니다. 더 크게 해야 돼. 그럼 이것이 30개니까 우리가 2의 5성이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이것보다 이제 m보다도 2의 n성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4가 되면 16이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n이 5일 때, 5비트로 부호할 때 이 조건을 처음으로 만족하는 최소 비트 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비트 수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채널 부호와 오류를 정정하고 또 검출하는 그런 채널 부호화에 사용되는 그런 코드 종류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디지털 변조에서 심벌 오류 발생 시 비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접 심벌 간 서로 다른, 자, 이 심벌끼리 요 심벌과 이게 8비트라고 하겠습니다. 요 심벌 간 8비트, 이것도 8비트, 요것도 8비트, 서로 이렇게 체인을 엮어두는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른 비트 수가,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이것을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비트 수가 한 개가 되도록 그룹화 시켜주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서로 다르면 1, 같으면 0 이런 이제 관계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우리가 그레이 코드입니다. 그레이 코드 활용법이고, 자, 우리가 터보 코드는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채널 부호에서 컨볼루션 코드라는 게 있어요. 컨볼루션 코드 종류 중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터보 코드를 사용하고, 이거는 우리가 이동통신에서 우리가 PM 코드 종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길삼 코드, 뭐 BCH 코드, 우리가 블럭 부호와 블럭 코드 중에 하나가 BCH가 있죠. 연집해라, 검출, 이런 등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레이 코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레이더 문제인데 이것도 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레이더가 있고 레이더를 우리가 발사해서 여기에 디텍터 물체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요것까지 15km라고 합니다. 자, 15km 떨어진 목표물에 반사되어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냐? 항상 레이더는 갔다가 되돌아오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돌아올 때도 15km죠. 그죠? 그래서 갔다 올 때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는 거죠. 시간은 뭐죠? 시간은 전송 거리에다가 전파의 속도를 나눠주면은 전체 지연 시간이 나오겠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거리는 얼마죠? 왕복이니까 30km죠. 30km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의 속도, 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로 전송이 되니까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 퍼 세크죠.
그러면 이거 단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메타 퍼 세크 하니까 이거를 정리하면은 자, 30 곱하기 킬로미터니까 10의 3성이죠. 이거는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100에다가 10의 마이너스 6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0 마이크로세크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가 남의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 방법 또는 정보 보안에 관한 내용으로서 자,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스니핑이라는 건 스니퍼라는 이 용어는 엿보다 또는 가로채다 이런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네트워크상에서 지나다니는 데이터를 몰래 엿보거나 또는 넘어 데이터를 가로채는 이런 공격을 우리가 스니핑 공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미싱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SMS하고 우리가 피싱 있죠.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문자 데이터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죠. 문자 스미싱, 문자를 SMS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이 신종 사기 수법을 우리가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스푸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장하다, 또는 속이다 이런 어원에서 여러분들이 발생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네트워크상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속여가지고 그 시스템에 IP를 도용해서 위장 접속하는 이 방식을 우리가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자, 서머핑이라는 것은 이거는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도스 또는 디도스라고 들어봤죠. 디도스 공격입니다. 서머핑 공격 이런 거는 뭐냐 하면은 컴퓨터에다가 어떤 그 네트워크에다가 다량의 데이터를 유발시켜서 그 서버 시스템이 먹통이 되도록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시켜서 그 시스템이 다운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서머퍼 공격, 그런가 그 종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디도스 공격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네트워크에서 너무 데이터를 패킷을 훔쳐보고 가로채는 그런 네트워크 공격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스니핑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용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정보 보안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용어들 정보 보안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 용어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OFDM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OFDM에 대해서 보통 요즘 4세대 이동통신 이후에 OFDM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공시험에서 OFDM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OFDM 문제 중에서 이게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OFDM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통 OFDM의 특성을 구하라, OFDM의 전송 속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냥 다중화 전송 방식은 그냥 정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OFDM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우리가 OFDM에 대한 정의 다중화 방식 중에서 여기 CDM, SDM 공간 분할이죠. C분할 뭐 이런 정의들이 이거 외에도 FDM이 있고 뭐 한데 그 중에서 OFDM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로서 이거 이상 더 쉽게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신호 해석인데 신호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떤 XT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있을 때 이 신호를 S1하고 S2로 표현하면 이 소리입니다. S1은 사인 함수고 S2는 코사인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식을 XT를 아래에 함수 S1하고 S2로 표현하면은 당연히 FC는 완성파 주파수는 0이 아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함수
덧셈 공식만 알면 됩니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 식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알파가 되고 이것이 베타가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로 되어 있기 때문에 xt를 우리가 요 삼각함수 정리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코사인 알파가 얼마죠? 2파이 fct. 그 다음에 또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파이죠. 더하기 사인 얼마죠? 2파이 fct. 그 다음에 사인 뭐죠?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죠. 자,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자, 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0이 됩니다. 0이 되니까 이 두 식이 다 없어지죠. 0을 곱해 버리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은 xt는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fct가 되죠. 뒤에 거는 이거는 0이 돼 버리고 자, 이것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식을 그러면 코사인 요것이 뭡니까? 요것이 S1하고 S2로 표현하니까 이것이 위에서 보면은 S2죠. S2T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S2T로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CDMA 이동통신에서 사용하는 PN 코드 발생 회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M개의 선형 개환 시프터 레지스터를 이용하여 길이가 n인 최대 길이 시퀀서 PN 코드를 발생시킬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PN 코드 부호 발생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여기 선형 개환 시프트 레지스터를 예를 들어서 제가 4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개를 자, 이게 시퀀서 1, 2, 3, 4 4개짜리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요 2개를 익스클루시브 오화 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요 회로를 이쪽으로 순환을 시킵니다. 자, 오른쪽으로 데이터 이동시키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PN 코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프트 레지스터 선형 시프터 레지스터는 지금 M이 몇 개가 됩니까? 4개죠. 4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PN 코드를 발생시키면은 자, PN 코드의 우리가 발생 개수는 n은 2의 m-1로서 이게는 2의 4승에다가 2의 4승에 마이너스 1하면 15개가 되죠. 이거에 이제 주기도 15개고 주기도 이거 이제 4비트 레지스터의 주기 발생 주기도 15개가 되고 PN 코드의 길이도 15비트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PN 코드를 발생시킬 때 그거에 우리가 비트 수 PN 코드의 발생 비트 수 또는 주기 수도 같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2의 m-1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왜 마이너스 1이 되냐면은 여기에 all 0이 되면은 다 0이 되면은 이거는 발생시켜 봤자 계속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0000인 경우는 제외시키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빠져서 2의 m-1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맞는 거죠. 이 부호는 주기적입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요 같으면은 15개의 주기로서 계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것도 주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또 이거의 특성은 런 특성을 갖는다. 이거는 부분은 저희 인강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호는 자기 상관 2개의 자기 상관값을 갖는다.
자, 어떤 코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15비트 두 부호가 발생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5비트 이게 끼리 이것이 일치할 때는 두 비트가 일치할 때는 이 상관계수가 상관값이 1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동이 되면은 시프트가 되면은 이 상관값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상관값 자기 두 심벌끼리의 상관계수를 구해 보면은 이거는 0 아니면 1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상관값을 갖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 칩 지연식, 한 비트가 지연이 됐다 이거죠. 지연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요겁니다. 한 비트, 요게 한 비트만큼 이렇게 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그러면은 이 심벌하고 요 심벌하고 자기 상관 값을 구해보면은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 상관 값은 최소가 되겠죠. 최소 값을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랜에서 사용하는 매체 접근 제어, 우리가 이거를 MCA라고 합니다. MCA 방식 중에는 우리가 랜에서 사용하는 MCA 방식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CSMA, CD가 있고 CA가 있습니다. 콜리전 디텍션 방식, 그 다음에 콜리전 충돌 어보이던스, 해피, 충돌 감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CD 방식은 유선 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유선 랜에서 주로 사용하고, 콜리전 어보이던스는 무선 랜에서 사용하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자세한 것들은 또 교과서를 참고하도록 하고, 우리가 랜에서 사용하는 MCA 방식 중에서 CSMA CD 방식, 콜리전 디텍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주로 무선 랜에서 사용한다. 무선 랜에서 사용하는 것은 뭐죠? CA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틀렸네요. 그죠? 답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충돌이 발생하면은 각 호스트에서 충돌 발생 정보를 통지해서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재접근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충돌이 발생하면은 콜리전이 디텍션 되면은 이미 시간을 기다린 후에 다시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죠? 2번, 3번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데이터 전송 중에서 공유 매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다. 그죠? 유선랜에서 충돌을 감지해가지고 잠시 감지해서 충돌이 발생하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매체에 접근하는 이런 방식이 우리가 CD 방식입니다. 이거는 유선랜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류 검출하는데 우리가 페리티 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리티 체크하는 방식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짝수 페리티 검사 방식입니다. 짝수 페리티. 자, 부호가 두 개의 메시지 비트와 한 개의 페리티 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송되어 오는 게 요 두 비트가 우리가 부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페리티 비트를 한 비트 추가해서 이렇게 날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 개의 페리티로 이뤘을 때 유효한 부호가 아닌 것은 우리가 이런 이 짝수 페리티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런 소리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페리티 비트에서 예를 들어서 3비트 A, B 그 다음에 이제 페리티 비트가 붙겠죠. 그럼 요 3비트에서 1의 개수가 우리가 짝수 페리티가 되려면은 1의 개수가 짝수가 되어야 짝수 페리티가 됩니다. 홀수가 되면은 오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유효한 우리가 이런 짝수 페리티 비트로 유효한 부호가 아닌 것은 이 말이죠. 자, 여기 111을 보면은 이거는 1의 개수가 홀수죠. 틀린 거죠. 이거는 1의 개수가 짝수 맞죠. 1의 개수가 짝수죠. 이거는 1의 개수가 0이니까 이것도 짝수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15번입니다. 확률과 통계 관련된 문제로서 서로 통계적 독립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두 변수 xy가 있어요. 그 각각의 분산이 하나는 x의 분산값은 4고 y의 분산값은 1일 때 전체 이 두 개를 합한 x 플러스 y의 분산은, 자, 이것이 독립적인 겁니다. 우리가 독립적인 두 변수의 선형값, 우리가 이거를 분산을 VA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x 플러스 y는 이것이 독립적일 때는 VAR의 x의 분산과 y의 분산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독립적일 때는. 그죠? 서로 독립적이다. 그죠? 코릴레이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얼마죠? 이것은 4고 이것은 1이죠. 그러면은 이것의 합성 분산은 5가 나오게 되겠죠. 아주 독립적이라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계산하면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6번은 우리가 신호 해석에 관한 확률과 통계 관련된 문제입니다. 랜덤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fxx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평균 우리가 기대값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대값 또는 평균값 구하는 거, 우리가 공식을, 이거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서 우리가 expectation 기대값 구하는 거, 기대값 구하는 공식은 즉 전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에다가 fx를 곱해서 이거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이것이 우리가 기대값 또는 평균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여기다가 fx를 넣어주면 되죠. 자, 이 함수는 우리가 이 함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된 거죠. 자, 0에서 2까지는 2분의 1x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0이라는 거죠. 즉 이런 함수죠. 이런 함수죠. 0에서 2까지는 2분의 1x고 그러면은 적분 구간을 우리가 0에서 2까지만 하면 되죠. 나머지는 다 제로니까 어떤 x에다가 여기 fx가 2분의 1x의 dx가 되죠. 그러면은 0에서 2까지 2분의 1 x제곱 dx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계산하면은 자 2분의 1이 나오고 그러면은 3분의 1 x 세제곱이 되겠죠. 이거에다가 0에서 2까지를 넣으면은 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6분의 8이 되죠. 그러면은 답은 3분의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분의 4,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xt가 3Δt가 있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이 3Δt 임펄스 함수죠. 이거를 풀이에 변환한 x 오메가 값은 하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는 이거는 풀이에 변환의 정의식이죠. 풀이에 변환 정의식. 그러면은 우리가 xt가 이거는 공식으로 바로 해야 됩니다. 3ΔT 임펄스 함수를 이거를 풀이에 변환해서 x 오메가 주파수 영역에서 하면은 자 이거는 앞에 3이고 이거를 풀이에 변환하면 1이죠. 그래서 답은 3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원래는 여기에다가 넣어도 됩니다. 넣어가지고 이 식을 넣어가지고 적분식으로 구해도 되는데 우리가 공시험에서는 이 식에 넣어서 적분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데 풀이의 변화는 우리가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시험에 나오는 풀이의 변화는 13가지 기본 함수가 있습니다. 13가지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풀이에 변환한 그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풀이의 변환을 여러분들이 이 식에 넣어 가지고 적분식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시험의 잘못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의 변환은 13가지 함수에 대해서 우리 풀이에 변환한 그 결과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 가서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외우고 있다면은 3델타 t를 풀이에 변환하면은 3이라는 거를 뭐 한 1, 2초 만에 답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컨볼루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노미 시스템에서 컨볼루션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전달함수 ht가 있고 여기에 임펄스든지 xt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yt가 됩니다. 자, 여기 시간 영역에서는 yt라고 하는 것은 이 ht하고 컨볼루션입니다. 컨볼루션 xt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것이 컨볼루션입니다. 곱이 아닙니다.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전달 함수는 컨볼루션으로 이렇게 곱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컨볼루션입니다. 여기 아스트리크 이거는 컨볼루션 연산이다 돼 있죠. 시간 영역에서는 컨볼루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시스템이 있을 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t가 위로 가고 아래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죠? ht 전달함수가 이것이 되니까 h1t에다가 컨볼루션 xt,가 되겠죠. 여기는 뭐가 됩니까? h2t에 컨볼루션 xt,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두 개가 합해지죠. 합해지는 거는 뭐 여기다가 써주게 되면 이 두 개는 합이 되어서 나올 거죠. 그럼 합이 되어서 나온 것이 h3t를 가거든요. 자, 그럼 yt는 어떻게 되냐면 h3t에다가 컨볼루션, 그죠? 이게 곱해지니까 컨볼루션 뭐가 됩니까? 이것하고 이것의 합이 되겠죠. h1t의 컨볼루션 xt,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h2t의 컨볼루션 xt,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컨볼루션은 선형성이라는 겁니다. 컨볼루션은 어떤 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되거든요.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그럼 xt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xt를 밖으로 우리가 끄집어내겠습니다. 컨볼루션은 선형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다 성립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을 다시 쓰면은 xt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분배법칙을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xt에다가 죄송합니다. 여기서 컨볼루션이 되는 거죠. 컨볼루션은 이제 이렇게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면은 자, xt를 밖으로 끄집어냈고 h3를 이렇게 분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h1 컨볼루션 h3 더하기 h2 컨볼루션 h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이 뭐 교환법칙은 성립됩니다. 이거는 식은, 그럼 이제 식을 찾아보면은 뭐가 됩니까? 4번하고 같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볼루션에 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컨볼루션은 선행함수다. 그래서 선행함수기 때문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분배법칙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식을 전개해 주면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 18번 이 문제가 여기서는 어찌 보면은 조금 어려운 축의 상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컨볼루션에 대한 기본 개념과 컨볼루션은 선형함수다는 것만 알면은 뭐 식은 뭐 그냥 산수하듯이 전개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19번입니다. 우리가 엔트로피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와 같이 되었을 때 x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라. 엔트로피는 비트 퍼 심벌로서 이 단위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한 심벌을 몇 비트로 부호할 거냐 하는 평균 정보량에 대한 정의.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1이 발생할 확률이 8분의 1이고
2가 발생할 확률이 8분의 3, 3이 발생할 확률이 8분의 3, 4가 발생할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럼 확률이 나오면은 엔트로피 계산은 뭐 여러분들이 식으로 알 수 있어야 되겠죠. HX 우리가 엔트로피 계산을 하면은 자 1이 발생할 확률이 8분의 1이죠.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 로그 이게 지금 비트이기 때문에 밑을 로그 2로 해주고 그거의 역수인 8분의 1의 역수는 8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지금 요것도 또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보통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더하기 그죠? 이게 두 개니까 8분의 1이 두 개니까 곱하기 2 해버리면 빨리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2가 발생할 확률이 8분의 3이죠. 8분의 3에 로그 2에 이거의 역수가 됩니다. 그럼 3분의 8이 되겠죠. 이것이 또 3도 발생하니까 두 배잖아요. 그럼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3이 되니까 8분의 3에다가 2배니까 8분의 6이 되죠. 앞에 거는 더하기. 자, 이거 계산하면은 8분의 3은 앞으로 놓을게요. 8분의 3에다가 뭐가 됩니까? 로그 2에, 그러니까 이게 8분의 3의 2배가 되니까 8분의 6이 바로 되겠죠. 그냥 8분의 6 써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3분의 8이죠.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8분의 6에다가 플러스 8분의 6에다가 로그 2의 이거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로그 이거 이제 요거 좀 수식을 알면 되겠죠. 로그 2의 a분의 b는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된다는 이 원리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로그 2의 8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이제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3이죠. 그죠? 이거는 3이 되죠. 이거는 3이 됩니다. 이거는 로그 2의 3은 그대로 넣어 줄 겁니다. 그러면은 8분의 여기다가 이제 식을 정리만 하면은 8분의 6을 끄집어 내면은 요거하고 8분의 6하고 여기 1이 있고 요거 하니까 4가 되겠죠. 4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 답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같은 것은 답이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죠.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다음을 설명하는 정리는 자, 이거 한번 보게 되면은 동일한 신호에 대해서 시간 영역에서의 전체 에너지는 주파수 영역상에서 전체 에너지와 같다. 그죠? 이 시간 영역에서는 비주기적인 에너지 신호라고 정의한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파즈발의 정리라는 거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풀이의 변환할 때 이거는 우리가 풀이의 변환 앞부분에 바로 나오는 것으로서 자, 주파수 영역, 시간 영역에서 에너지는 주파수 영역에서 에너지하고 같다. 요 정의가 이렇게 되죠. 어떤 시간 영역에서 xt의 제곱해서 dt 한 거, 이게 시간 영역에서 에너지죠. 이거는 주파수 영역으로 와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것을 우리가 풀이에 변환하면 x 오메가가 되겠죠. 이거의 제곱해서 d 오메가 해준 거, 이거는 시간 영역에서 에너지가 되겠고, 이거는 주파수 영역에서 에너지가 됩니다. 이것이 서로 같다. 이것이 파스발의 정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파스발의 정리가 있기 때문에 풀이의 변환이,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에너지하고 주파수 영역으로 옮겼을 때 에너지가 같아야만이 풀이의 변환이 정당성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스발의 정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전자, 통신, 전기직 공무원과 국무원을 양성하는 엘림 에듀넷에서 제공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하시다가 뭐 이런 전기, 전자, 통신직에 관심이 있는 분은 네이버에서 엘림 에듀넷이나 또는 엘림 고시학원을 검색하시게 되면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됩니다. 엘림 에듀넷에서 직영하는 학원으로서는 엘림 고시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 여기에 접속하게 되면 수험 생활에 많은 정보를 받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